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던 시절, 나는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겪었다. 그때는 여름 한창, 본대의 일병으로서 매일 스트레스와 싸우며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때였다. 어느 날, 나는 장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마를 기다리고 있던 모였다. 그런데 예상대로 장마가 왔다. 하지만 이번 장마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비가 내렸다. 하루 종일 비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마을이 홍수로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폼수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게 비가 쏟아질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나도 좋았다. 비가 오면 군대에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 산사태가 나고 도로는 물에 잠기고 똑도 무너져 내리는 등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을 복구 작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마을은 홍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실종되었으며 가축들과 차량들도 모두 떠내려갔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비가 그치고 나서야 마을은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구조대와 소방관들이 모두 투입되어도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복구 작업을 돕기로 했다. 우리 부대는 작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때때로 같이 축구를 하기도 했다. 복구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급한 일은 실종될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다. 마을이 물바다로 변해서 어디가 딴이고 어디가 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보트를 타고 각자 조를 짜서 실종자와 시체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박병장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보트를 타고 돌아다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코스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네가 시골이라 그런지 잡초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헤쳐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그렇게 작업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나는 눈에 띄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인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잡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머리카락 같았다. 나의 심장은 그 순간부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보았던 것은 분명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점점 더 그것이 확실해졌고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몸이 굳어버렸다. 나에게는 물에 빠져 죽을 시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병장에게 말했다. 박병장님, 저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시체인 것 같아요. 박병장이 나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뭐라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마라. 시체가 뭐? 여긴 홍수 지역인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보트를 조심스럽게 달아났다. 박병장은 나를 불안하게 쳐다보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너 정말 괜찮냐?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거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물속에서 휘론치고 있는 듯한 형태.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시체가 아니다. 이상한 존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갑자기 그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움직였다.
내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두 머리카락은 물속으로 씌어져 사라지며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나의 등 뒤에서 돌아왔다. 순간적으로 나와 박병자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 차가운 바람은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 존재가 우리를 알아챘다는 신호 같았다. 주변은 잠시 점점이 흐른 뒤 물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깊고 저음의 불명확한 소리였다. 마치 물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말을 건네는 듯한 알 수 없는 음성이었다. 내가 그 순간 박병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침백해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마주한 것인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 이상한 존재는 단순히 죽을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불사의 존재로 마치 이 땅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박병장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박병자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보트를 급히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이 마을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혼수와 장마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찬산일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후로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보트와 그 머리카락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진짜 시체였는지, 아니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 그 의문은 오늘도 나를 괴롭힌다. 그날 이후로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박병장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욕을 하면서 그 시체를 건지지 말자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그 시체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장이 갑자기 심각하게 말을 꺼내며 나를 떠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때의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이상했다. 시체가 맞는 것 같았고 그곳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박병장이 나에게 사과한 소, 우리가 함께 말을 걷고 작업을 돕기 위해 이동하던 중 소방관들과 마주쳤다. 박병장은 담배 한 대를 틔우자며 우리 도대원들과 소방관들 몇 명이 함께 모여서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때 본 검은 머리카락의 시체 같은 것을 언급했다. 그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다소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을 돌렸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내게 물었다. 그 시체 대충 어디냐? 나는 그 질문에 답하며 그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맡은 길을 마친 뒤 부대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하며 뽀글이를 나눠 먹었다. 그 작은 위로가 기분을 조금 풀어준 듯했다. 담배를 키우고 소소한 얘기를 나누고 그날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그때의 일이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내 몸은 좀처럼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나는 그 불안한 기분 속에서 겨우 잠을 청했다. 무엇인가 내게 경고하는 듯한 몸소리치는 느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졌다. 꿈속에서도 나는 그 시체가 아닌 그것을 본 순간의 기분, 머리카락이 움직이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내일도 수색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려고 애썼지만 그 불안감은 나를 계속 따라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불안한 기분을 그대로 안고 일어났다. 어제의 불안한 기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다술 속에서 계속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기분 속에서도 나는 다시 수색 작업에 나섰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색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나를 놓아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듯한 기분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다. 수색 작업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날 보았던 검은 머리카락과 그 주변에서 느꼈던 차가운 바람을 떠올렸다.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내 몸은 또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보고 느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결국 박병장과 함께 그날의 장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보았던 곳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야만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시체와 그 검은 머리카락의 존재가 나를 쫓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박병장에게 말을 했다. 박병장, 저 그곳 다시 가볼 겁니다. 아마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박병장은 처음에는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따라오겠다고 했다. 둘이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무엇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그날 그 순간에 무언가나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의 느낌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났다. 몸이 굳어버릴 만큼 강렬한 감정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그 검은 머리카락이 놓여있던 자리를 찾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자리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때 보았던 머리카락과 시체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해 보였다. 내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내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박병장의 말에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그의 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 머리카락만 보였다고 박병장의 말은 점점 더 깊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나는 그때 본 것이 사람의 시체일까 아니면 그저 착각일까? 그 의문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병자는 그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고모는 그런 일을 많이 믿었어. 예전에 간에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고모가 굿을 했었지. 근데 그때 고모가 말해준 게 있었어. 만약 물속에서 사람 시체를 보게 되면 절대 건들지 말고 먼저 어떻게 죽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왜냐하면 물속에서 떠있는 시체는 절대 얼굴을 보일 수 없거든. 그게 다 뒤틀어져서 옆으로 떠있거나 해야지. 만약 얼굴이 그대로 보였다면 그건 분명히 사람의 시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몸이 얼어붙은 것 같다. 내가 봤던 시체, 아니 그것이 시체라면 얼굴이 보였고 머리카락만 떠 있었던 것이 이상했다. 그것은 박병장의 말대로라면 사람이 아닌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지움을 느꼈다. 박병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본 것이 사람의 시체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시체와 관련된 의문이 나를 더욱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박병장님, 그러니까 그 시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병장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시체가 사람이라면 얼굴이 보일 수 없지. 그 시체가 물속에서 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다른 존재일 거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엄쳤다. 내가 본 것이 정말 시체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의문이 내 마음속에서 퍼져만 갔다. 그리고 그때 박병장이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냥 지나치자. 그건 그냥 무시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아니, 나는 그때 보았던 것을 제대로 알고 싶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박병장이 나에게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그 순간, 나도 어느 정도 그 불안감에 휘말렸지만 그 의문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그 장소와 그 시체에 대해 생각했다. 박병장이 말한 대로 그 시체가 정말 사람의 시체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그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점점 더 술면스러워졌다. 박병장이 말한 물귀신 이야기는 그저 옛날의 민속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다. 물귀신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채워야만 올라간다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이었고 내가 봤던 그 시체가 그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무섭게 했다. 박병장이 나에게 욕을 하며 시체를 건들지 않게 한 이유는 결국 그가 진짜로 물귀신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때는 단순히 그 시체가 궁금하고 의심스러웠을 뿐이었지만 박병장은 그런 경고를 했던 거였다.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갔다. 박병장이 처음으로 그 시체를 보고 그때부터 물귀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더 놀라게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방관의 실종 사건도 점점 더 미스터리로 남았다. 물귀신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 소방관이 실종된 것 역시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익사로 처리되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병장이 제대소에도 익사 사고는 계속되었고 그 마을은 여전히 그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무나는 직업이 있다는 것. 이 사체를 휘소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직업의 특성상 그런 금기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금기 사항 중 마지막 하나, 서인의 시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정말 소름 돋는 정보였다. 그 시체가 서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익사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물귀신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의미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하게 다가왔고 내가 봤던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마을과 그 시체 그리고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건은 나를 괴롭히고 물귀신과 익사 사고들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무서워할 수 없을 것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